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상하수도 설비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최은영 씨가 겪은 사연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서의 삶이 어떻게 비교가 되셨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 새벽마다 강에 나가야 했고, 전기는 하루에 한두 시간 들어올까 말까 했습니다. 집은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남한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전기는 24시간 끊김없이 들어오며 난방이 되는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제게는 그냥 생활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는 1998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회령시 인민위원회 소속 배관 작업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배관공이라고 하면 남한에서는 기술직으로 대우받지만 북한에서 배관공은 그저 망가진 수도관을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탄광 노동자였는데 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후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셨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동생은 그때 12살이었는데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온 채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배관 작업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선배 노동자들을 따라다니며 공구나 나르고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배관을 직접 수리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그 일이란 게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회령시 전체의 수도 시스템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설치된 낡은 관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새고 있었지만 새 부품이나 자재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가진 관을 떼어내서 다른 곳을 수리하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터지는 식이었죠.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영하 20도, 30도를 오가는 추위의 땅이 얼어붙으면 수도관이 곳곳에서 동파됐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때로는 장갑도 없이 얼어붙은 땅을 파고 들어가 관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까맣게 변하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쓸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이 비록 임시방편이라 해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제가 담당했던 지역 중에 타가소가 있었는데 그곳 아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수도를 고쳐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리순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30살쯤 되어 보였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분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선생님은 자신의 식량을 아껴서라도 아이들에게 먹일 죽을 끓였습니다. 타가소 수도가 고장나면 선생님은 직접 강에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물동이를 이고 언덕을 올라오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영아, 고맙다. 내가 수도를 고쳐줘서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친 수도는 기껏해야 며칠 버티다가 다시 고장날 거라는 것을요. 2000년 1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졌고 두만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타가소 수도관이 또 터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리순이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실내 화장실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사방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그 물이 바닥에서 얼어붙으며 실내 온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메인 밸브를 잠그고 터진 관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교체해야 할 부분이 너무 길었고 제 손에 있는 자재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그날따라 작업반 선배들은 다른 곳에 출동한 상태였고 저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은영아, 다른 곳도 마찬가지야.
어디든 춥기는 마찬가지고 그냥 빨리 고쳐줘.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서 힘들어하고 있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온종일 그 자리에서 작업했습니다. 얼어붙은 관을 녹이고 터진 부분을 자르고 없는 부품을 다른 곳에서 떼어와 끼워 맞추고 손가락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밤 10시쯤 되어서야 겨우 수리를 마쳤습니다. 메인 밸브를 열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발가락의 감각도 없었습니다. 리순이 선생님이 저를 타가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난로 옆에 앉혔습니다. 난로라고 해봐야 양철통에 석탄 조각 몇 개를 태우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밥그릇에 남아있던 옥수수죽을 제게 주셨습니다. 먹어라, 은영아. 너 같은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다니. 미안하구나.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죽을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참해서였습니다. 물 한 방울을 위해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현실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난방도 없이 떨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손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동상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병원에 가봤자 약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버텼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손이 조금 나아졌을 때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물 한 방울이 이렇게 귀한가? 왜 추위를 피할 집 한 칸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해 봄, 저는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온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있고 물이 항상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도 24시간 들어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천국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진지했습니다. 은영아, 두만강만 건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지.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물 걱정 없이 사는 곳이? 따뜻한 집에서 사는 곳이? 2001년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집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지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동생이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했고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배관공 일을 하고 밤에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날랐습니다. 어머니도 더 열심히 장사를 하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2003년 3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내 식구 전부가 갈 만큼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은영아, 너랑 동생이 먼저 가거라. 엄마는 나중에 갈게. 어머니, 그럼 안 됩니다. 같이 가야죠. 왜야? 너희라도 먼저 살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안전하게 가서 자리 잡으면 엄마도 그때 갈게.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두 사람밖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을요. 2003년 4월 15일 밤, 저와 동생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강은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아 얼음이 군데군데 떠 있었고 물은 뼈를 내는 듯 차갑습니다. 브로커가 앞서가고 저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물속을 걸어가는데 동생이 중간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나, 못 가겠어. 너무 추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업고 나머지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저 살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어 지내야 했고
언제 북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한 조선족 아주머니의 집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밥을 주고 숨을 곳을 제공해 주셨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내는 동안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브로커는 일단 중국에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인은 제가 탈북자인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적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조선족 아주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주머니는 동생에게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2004년 여름 드디어 한국행 기회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벌었던 돈과 어머니가 중국의 브로커에게 보낸 돈을 합쳐 가까스로 두 사람의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는 중국의 공중전화에서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은영아, 동생이랑 꼭 무사히 가거라. 엄마는 걱정하지 마. 어머니, 우리 도착하면 바로 어머니도 모셔올게요. 꼭요. 그래, 알았다. 엄마 믿는다. 우리 딸 잘할 거야.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몽골까지 가는 여정은 악몽 같았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이틀을 갔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계속 배가 아프다고 울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몽골에 도착해서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원 조사를 받고 임시 숙소에서 대기했습니다. 그 과정이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은 중국에서의 1년보다 훨씬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2004년 11월, 저와 동생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동생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그 밝은 조명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환하게 밝았고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으며 곳곳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걸 보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배관 쪽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제가 북한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정기적으로 관리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05년 3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에서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원룸은 북한의 우리 집보다 작았지만 수도가 나오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난방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밤에도 전등을 켜놓고 잤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정부 지원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저는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한 설비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기술자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배관 시스템은 북한에서 제가 다루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PVC관, 동관, 스테인리스관. 북한에서는 그냥 녹슨 철관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재질의 관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배 기술자들의 말을 알아듣기도 어려웠고 새로운 공구들을 다루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배관 관련 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기술학원에 다녔습니다. 회사의 김정훈 팀장님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주셨습니다. 은영 씨, 북한에서 배관 일 했다고. 그럼 기본은 아는 거네. 여기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 돼. 천천히 하면 돼. 팀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인정해주고 제 가능성을 봐준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저는 독립적으로 작은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수도 수리, 보일러 배관 교체, 욕실 리모델링 하나하나 배워가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매번 북한에서의 기억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도관이 터지면 몇 시간 안에 새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북한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며칠씩 걸렸고 그나마 임시방편이었는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물이 깨끗합니다. 정수 시스템을 거쳐 깨끗한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강물을 끌어다 썼고 그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온수가 나옵니다. 수도꼭지만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 물을 데우려면 몇 시간씩 걸렸고 석탄도 귀해서 제대로 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북한에 남아있는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06년 봄 저는 드디어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어머니의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셨고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 달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돈을 벌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에 제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셨어. 우리가 무너지면 어머니가 슬퍼하실 거야.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일에는 다른 의미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꿈꿨지만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며 건축설비공학을 전공했고 주말에는 각종 자격증을 땄습니다. 배관기능사, 설비기사, 에너지관리사 하나씩 자격증을 따갈 때마다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밑에 후배 기술자들이 생겼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김정훈 팀장님께 배웠던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였습니다. 독거노인 댁에 수도 수리를 무료로 해드리거나 저소득층 가정의 낡은 배관을 교체해드릴 때 저는 북한에서 리순이 선생님을 도왔던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15년 저는 희망배관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탈북자 출신 배관 기술자들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의 수도시설을 무료로 고쳐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동료 2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물 한 방울, 따뜻한 집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형 건설회사에서 설비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을 통해 수백, 수천 가구가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동생은 지금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는 개발도상국의 식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들으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작년에는 제가 북한에서 일했던 회령시 타가소의 리순이 선생님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선생님은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은영아,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그때 추운 겨울에 내가 타가소 수도를 고쳐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자랑스럽구나.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분들의 따뜻함이 제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깨끗한 물이, 이 따뜻한 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켤 때마다, 보일러가 작동해 집이 따뜻해질 때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북한에서 저는 물 한 방울을 위해 강에 나가야 했고 얼어붙은 수도관을 맨손으로 수리해야 했습니다. 집은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곳이었고 전기는 하루에 한두 시간 들어올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 전기가 들어오는 것,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것들이 단순히 생활의 편의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주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 깨끗한 물이 모든 가정에 공급되도록 돕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는 방법이며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 한 방울의 기적.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고 지금도 매일 제게 감사함을 일깨워줍니다.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마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